올해가 강복 76주년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강복의 기쁨과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만약에 8.15 강복과 기독교의 가치가 없었다면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유는 없습니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뺏긴 것은 전쟁에 피해서 뺏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라가 빚이 많이 져서 일본에 넘겨준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힘이 없어서 가만히 앉아서 나라를 뺏긴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가 산타하나는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게 되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약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살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치가 떨리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 후손들에게 통곡의 벽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미국의 토머스 자저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멍청한 자는 용서도 하지 않고 잊지도 않는다. 순진한 놈은 용서하고 잊어버린다. 현명한 자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는다. 오늘 우리가 8.15 강복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8.15 강복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용서는 하되 그 교훈을 절대로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8.15 강복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가? 첫째, 일본 식민지 36년을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894년 고종은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자체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를 불러들여서 이 동학 농민 운동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 후에 서로 조선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청일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이때 일본이 대승을 하면서 일본이 조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집니다. 이때 위기감을 느꼈던 이 고종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조선으로 불러들이게 되어집니다. 1895년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데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명성황후 민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새벽 6시에 일본군 40명이 경복궁 담장을 넘어서 왕비가 거치하는 건충궁에 침입해서 조선의 국모를 칼로서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하고 그리고 마당에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때 민비의 나이가 44세였는데 명성왕후의 시해 사건을 바로 을미사변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당한 것입니다. 1905년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조선으로 보내서 고종 황제와 강제로 조약을 맺었는데 을사조약, 사실은 조약이라는 단어보다는 넉약이 맞습니다. 강제로 을사넉약을 맺었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의 치안은 없어지고 조선의 치안은 일본 경찰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선의 외교권은 박탈당하면서 일본이 조선을 대신해서 외교권을 행사하게 되어졌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 러시아 할빈 역에서 조선의 초대 통감을 역임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건총으로서 암살을 합니다. 러시아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당시 이 조선이 힘이 없다 보니까 바로 일본 경찰에 넘겨져서 그래서 1910년 3월 26일 바로 사형으로서 순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1910년 일본은 강제로 한일 합방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조선의 500년의 왕조 시대에는 역사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어졌고 일본의 식민 통치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역사는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러는데 이완용이가 아니라도 나라는 팔리게 되어져 있었고 나라는 뺏기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국력은 이 군대라는 군대가 그야말로 무기가 소위 죽창하고 꽃갱이, 삽, 낫, 활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일본은 바로 소총이 있었고 이렇게 기관총이 있었고 대포가 있었고 심지어는 그들은
항공모함과 그리고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힘이 없으면 나라를 뺏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19년 3일 1일 소위에서 3.1절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비폭력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본이 경찰을 동원해서 강제로 진압하는 바람에 사실은 폭력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어졌지요. 이때의 경기도 화성 제암리 교회에서는 이 제암리 교인들과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교회로 불러 모으게 하시고, 그리고는 교회 밖에 이 못질을 해서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창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총으로서 난사를 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불을 질러서 그래서 그 증거를 없애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3.1 독립운동의 이 영향을 인해서 이제는 상해의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어졌고, 독립운동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늦지만은 독립운동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로 바로 우리가 독립운동의 실력을 키우자. 그동안에 이렇게 신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에서 이제 많은 인재를 배출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고, 그리고 김소월, 주시경, 나도양 등 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도 무장을 하자, 무력을 행사하자. 그래서 독립군을 모집했는데 3,000명 정도 모집이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700만 명이었습니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이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는데 살인 미수로서 끝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여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 대장 사라카와 요시노를 이게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루민 단장도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로 전 세계에 조선의 독립운동이 알려지게 되어졌고, 중국 정부는 임시정부를 후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국제 외교를 하자. 우리가 우물하는 개구리로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 정치학 박사였고 아주 유창한 영어를 했던 이승만이 이제 외교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33년 2월 이승만은 제네바 국제연맹회의에 참석해서 일본의 이 침략을 규탄하는 이런 이제 외교 활동을 하게 되어졌고, 1943년 11월 카이로스는 미영 중국에서 이승만이 외교적 노력으로서 조선의 독립을 이렇게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1938년 9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평양 서문박교에서 이제 그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되어지는, 교회가 일본에게 굴복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더 큰 재앙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2차 대전 대동아 전쟁을 명분해서 조선의 청년들이 바로 일본의 전쟁의 총알바지로 끌려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조선의 여자들은 정신대의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6.25 이 전쟁의 그런 전국도가 초토화가 되어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전국토가 다 초토가 되어졌는데 경남 지역만 사실은 공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 평양 신사참배에서 아니오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던 노예가 경남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의 이런 흔적들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는 국가가 지정해 주는 이런 예배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국가가 이렇게 10명 모이라면 10명 모이고 19명 모이면 11명 모이고 그리고 99명 모이면 99명 모이고, 그러다가 10%를 증가시키면 박수를 치고 20%를 증가시키면 살았다 그러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그런 냉엄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1943년 카이로 회담 미영중에서 최초로 조선의 독립을 국제회의에서 약속을 합니다. 이때 조선이던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미미한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바로 그런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한국 독립을 약속한 것은 끊임없는 독립운동가들의 그 독립운동이었고, 그리고 이승만의 국제 외교의 그런 역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945년 일본은 이게 조선의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조선에 이렇게 지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20만 명을 이제는 이 살해하기 위한 그런 거사일을 1945년 8월 17일로 정해놨습니다. 이때 그들의 계획은 이제 미군기가 떴으니까 전부 다 방공으로 다 모여라. 그래서 방공으로 모이면은 미군기가 폭격을 한 것이 아니라 일본 폭격기가 폭격을 했어. 그래서 조선인 지도자 20만 명을 죽일 그 거사일을 8월 17일로 정해놨는데 바로 열흘 전에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바로 원자 폭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20만 명의 그 죽음을 모면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으로 죽은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에 보면은 마치 하만이 이 유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형틀을 만들어 놓았던 그 사형틀에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국 강복은 미국의 도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8.15 강복이라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국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일입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건국 기념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강복이 역사이듯 건국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건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은 아는데 이 건국 대통령을 잘 몰라요. 그 이유는 이념의 잣대로 대통령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나와 견해를 달리하면은 부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업적을 가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청년 이승만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바로 이시조선 양녕대군 16대 후손으로서 항해도 봉천 출신인 것입니다. 당시에 신식 학문을 이렇게 접한 자들이 많이 있지 않은 그 시대에 배제학당 제1회 졸업생이었는데 그때 당시 배제학당 제1회 졸업식 때 이 조선의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선교사들과 그리고 많은 인사들이 그 졸업식장에 축하로 모였답니다. 그때에 아주 유창한 고급 언어로서 영어로서 이렇게 그 답사를 이렇게 영어로서 했던 자가 바로 이승만인데 그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아주 청년 때에 아주 이승만은 탁월한 그런 언어의 그런 그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승만이 1899년 23세 때 고종 폐위 사건에 휘말려서 사형의 언도를 받게 됩니다. 고종 폐위 사건은 뭔가 하면은 이승만이 청년 때에 좀 일찍 세상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로부터 우리가 이런 그 간섭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이 조선을 지금 침략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그래서 이 조선이 빨리 이 꿈에서 깨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조선은 아직까지 당파 싸움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개혁과 개방을 주장했던 자가 바로 이승만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종이 바라볼 때는 이것은 내란 음모죄에 해당된다.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내란 음모죄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이승만을 사형을 언도시키고 경성 감옥에 바로 수감하게 되어졌습니다. 한성 감옥에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6년 반, 한 7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선교사님의 이 도움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살려주신다면 제가 조선의 독립과 그리고 100만 명의 그런 기독교인을 제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성 감옥에서 이제 정치범으로서 이렇게 잡혀온 자 40명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이렇게 감옥에서 사형을 당했고 그리고 38명은 추록을 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독립운동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아닌 망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승만이 고종이 이런 사형 언도를
사실은 이제 피해서, 그래서 당시에 이 선교사님들이 구명운동을 했는데 이승만을 이 고국에 놔두지 않고 미국으로 망명을 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조건은 당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그런 조건으로 미국에 바로 밀사로 파견되어지는 이제 이런 조건으로서 미국으로 바로 유학을 보내는, 망명을 하게 되지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미국에 가서 이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어집니다. 보통 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은 11년 걸리는데 이승만은 5년 만에, 그야말로 지금도 미국에서 이승만을 천재라고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아주 천재적인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조국 독립을 위해서 미국에서 약 한 40년 동안 미국 전역을 돌면서 조선의 독립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미국 사람은 조선이라는 나라도 모르고 있었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당시에 일본이 미국의 언론과 이런 정치계에 수십억을 이게 투자를 해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조선이 청나라의 통제를 받는 것을 일본이 해방을 시켜주었고, 그래서 일본이 바로 조선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로 러시아 군대를 조선으로 불러들여서,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은혜를 모르는 민족이다. 그래서 조선은 일본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로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이런 민족으로서 대부분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일본에 가면을 벗긴다는 이 책을 쓰게 되어졌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일본이 조선을 이렇게 침략하게 되어졌는데, 이 침략은 앞으로 미국도 침략할 것이다, 당신네 나라도 침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책에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 책이 출간된 지 한 5년 만에 바로 일본이 진주만을 이렇게 공격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바로 그 책이 바로 예언적인 그런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바로 이승만이가 그 미국 사람들부터 선지자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미국에서도 아주 탁월한 그런 정치가로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줄 테니까 바로 미국 시민이 되어달라 라고 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학에서 교수 초빙을 제안받게 되어졌는데, 이승만은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나는 조국 독립을 위해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승만이가 이렇게 고집이 세냐면은, 고집이라보다는 자기의 어떤 주관이 분명했냐면은 국제 무대에서 이제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국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국적은 일본한테 뺏기잖아요. 미국에서 국적을 자기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적이 없어서 비행기를 타고 나라를 이동할 때는 이게 여건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제 미아가 되지는 그런 신세가 되졌는데, 이승만의 탁월한 그 외교력과 그리고 영어 실력을 통해서, 그래서 미국에 연락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런 입장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입장이라서 내가 지금 이제 국적이 없다,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승만이가 그런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국제 외교를 펼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국 대통령, 우리가 이승만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져졌습니다. 이때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36년에 일본 식민지에서 갑자기 해방되었습니다. 이때 해방은 우리가 해방되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준비 사항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해방이 되다 보니까 정신적인 그런 공황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건국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해방이 되었습니다. 마치 출애굽의 역사와 그리고 이 유다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라고 하는 그런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바로 8.15 해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상해에서
이렇게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김구 선생이 60일 만에 귀국하게 되어졌고, 미국에서 해외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이승만이가 90일 만에 귀국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그 사이에 해방된 지 한 20일 사이에 박헌영이가 조선인민공화국 남노당을 이렇게 조직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당시 국민의 78%를 공산당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70%가 글을 모르는 문명인이었는데, 그때 당시 34%가 그 일본의 그 지주, 땅이 일본의 소유였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다 이렇게 그 소작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헌영이가 이 소작인들에게 이 공산당에 가입하게 되지면은 모든 땅을 다 공짜로 나눠준다라고 하면서, 당신들도 이제는 바로 땅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땅을 가질 수 있다는, 무상으로 땅을 이렇게 소유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말에 다 공산당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참 이렇게 무상급식, 우리가 무상복지, 그리고 토지 공개념, 국가에서 땅을 다 사들여서, 그래서 이 협동농장 같은 이제 이런 어떤 개념들이 오늘날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참 이렇게 유사한 이런 성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승만이 미국에서 돌아오자 박헌영은 조선인민공화국을 건설했다고 이렇게 이승만에게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미국에서 이 국제 정치를 공부하면서 이 그 반공에 대한,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박헌영을 이 조선의 정치계에서 퇴출을 해야 되겠는데 퇴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박헌영이가 위조 지폐를 찍어서 전국에 위조 지폐를 이렇게 남발했다는 그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당시 그 일본이 이제 망하면서 이 조선에 화폐를 찍는 이 조폐공사 이 기계를 그대로 남겨두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조폐공사 이 사장이 지금 모 정치인의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그 기계를 가지고 그야말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찍어서 전국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정치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미군 헌병이 이제 이것을 이렇게 그 체포하기 위해서 그 추적을 하게 되는데, 이 정보가 박헌영에게 들어가게 되고, 박헌영은 북한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북한으로 도망을 가면서 박헌영은 이 조선의 78%가 공산당, 즉 남노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바로 김일성에게 정보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통해서 남침을 유도하게 되지는, 그래서 당신이 남침을 하게 되지면은 서울에서 더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까지만 가면은 한영 인파들이 모여서, 그래서 공산당 지지 한영회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6.25를 보면은 이 김일성이가 이 3일 만에 이 서울을 정복하고 더 이상 남하를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멈추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박헌영이가 이렇게 한영 인파가 몰려들 것이고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이 밝히는데, 지금도 전쟁사에서 이것이 미스테리한 그런 일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T-34 탱크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택동에게 전쟁의 지지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기관 이승만은 나라를 건국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념적인 갈등 때문에 나라가 더 혼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땅에 이 김일성이가 주도하는 공산주의식 이 통일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씌워야 된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협상이 되지 않을 때 남한만이라도 바로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이렇게 건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 군정 하에서 유엔의 감시 하에서 이래서 선거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1948년 8월 10월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12월 10일 날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을 합법적인 정부라고 바로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 합법적인 정부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유엔의 16개국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독재했습니다. 만약에 합법적인 정부로서 인정을 못 받았다면은 민족의 어떤 내란으로서
이것은 민족끼리의 어떤 감정의 싸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도와줄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이승만의 탁월한 신의 한 수의 그런 정치적인 역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설계한 대한민국 건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 동맹, 기독교 입국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요즘 와서 이 자유를 빼려고 하는, 자유를 빼고 자꾸만 평등을 이렇게 앞세우는데 우리가 심히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가 이제는 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후에 약 한 78%가 공산당을 지지했던 그 세력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이렇게 나라를 건국해도 여전히 이 대한민국에는 소위 말해서 남노당의 그런 출신들이 이렇게 시청 앞에서 양키 고홈 미군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그때도 데모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미군의 하지 장군이 정말로 이 국민들이 우리를 싫어하는지, 정말로 미국을 싫어하는지,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자,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자, 그리고 자유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자,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제는 더 많은 숫자가 84%가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는 이 지지의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949년 6월 30일 이 미군이 이제는 한국을 철수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을 도울 필요가 없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사실은 남노당의 그런 이렇게 칼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면서 이 북한 체제를 선호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지금도 시민 중에서, 정치인들 중에서 많이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1950년 이제 6.25 전쟁에 우리가 전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1950년 1월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은 이 대한민국을 극동방위선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을 원하지를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에치슨 라인이라고 있는데, 에치슨 라인은 대한민국 이 대한해협을 통해서 이 대만까지를 쭉 선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태평양은 미국이 보호를 하고 그 위에는 미국이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에치슨 라인을 통해서 미군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오키나와로 철수한 이후 5개월 만에 바로 김일성의 6.25 남침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이 이제 남침을 했는데, 그때 당시 참모총장이 최병덕 참모총장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 최병덕 참모총장은 3분의 1의 군인을 전부 다 하계 대민 지원으로서 다 휴가를 다 보내버렸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다시 군인으로 이렇게 이 복귀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개성이 우리 남한 땅이었는데 북한이 T-34 탱크를 몰고 개성으로 이렇게 탱크를 몰고 포소리를 이렇게 울릴 때에 그때 당시에 이 최병덕 참모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포소리는 우리 국군이 지금 이제 그 훈련하는 이렇게 그 포소리다라고 하면서 바로 국민과 그리고 대통령을 속였던 그런 이렇게 실화입니다. 나중에 최병덕 참모총장이 간첩이다라는 그런 조사를 이렇게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6일 새벽 3시에 일본에 있는 메가더 장군에게 전화를 해서 대한민국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연락을 해서 이 대한민국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유엔이 소집되게 되는 것이고, 바로 16개국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3년 동안 그야말로 한국 전쟁에 참여하면서 엄청난 그런 희생을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자 바로 38선을 끊게 됐는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하면서 바로 북진 자유 통일을 이루어달라, 그러면서 중공군이 계속해서 인해 전술로 내려오니까 저 만주에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바로 이렇게 한반도 자유 통일을 만들어 달라라고 주장한 자가 바로 이승만이었고, 그래서 미국이 이승만을 이렇게 살해하려고 한 그런 참 감정도 있었다. 왜? 너무 완강하게 이렇게
북진 자유통일을 주장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방공과 우리가 기독교 입국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승만은 유창한 그 영어와 국제 이 정치학 박사로서 그 당시에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인정하는 그야말로 훌륭한 정치 전문가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인도의 초대 수상 네루와 중국의 장개석은 이승만은 우리보다 한 수 위, 적어도 두 수 위의 그런 정치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이승만은 이제 그 6.25가 끝나고 한미 방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한미 방위 조약은 이렇게 미국이 침략을 당하면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침략을 당하면 미국이 도와준다 그러는데, 미국이 침략을 당하고 우리가 도와줄 일은 세상에 없어. 그렇지만은 조약을 그렇게 한 것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 폐허가 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달라. 그래서 1945년부터 1960년까지 약 한 15년 동안 경제 원조를 30억 2천만 달러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고, 국군의 현대화를 위해서 총 13억 달러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뭐 매덕 달러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1964년 우리나라 1년 수출액이 1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출액의 배가 넘는 것을 매년 2억 달러씩 우리가 이렇게 무상 원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조로 우리가 일본 36년의 식민지로 통해서 무상 이렇게 보상을 받은 것이 3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교해 본다면은 이승만의 이 정치적인 지도력이, 협상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나중에 이 유엔 사령관 클라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승만과 협상하는 것은 적군과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다. 왜? 너무 화려한 영어로서 고급 언어를 쓰면서 논리적으로서 설명을 하니까 그 이승만의 박사 앞에서 그야말로 전부 다 설득을 다 당해버렸다. 그리고는 이제 한미 방위 조약을 맺고 나서 이승만이 국민들에게 이런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이 북한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로부터 침략을 받을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세대들이 이제는 바로 평화적인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가 오늘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 가운데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1945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당시의 국민 생활 수준이 평균 이렇게 수명이 44세였습니다. 그리고 문명자가 77%였습니다. 1953년 6.25 전쟁이 끝나고 149개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140번째 가난한 나라,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없는 바로 그런 가난한 나라였는데, 오늘 우리가 강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지금에 와서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권이 되어지는 것이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개발도상국을 우리가 후원하게 되는 것이고, OECD 국가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선진국으로 우리가 진입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훌륭한 지도자의 그런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철저한 방공 정책을 펴었습니다. 이승만이 미국에서 유학 가 있으면서 1923년 3월 이승만은 볼셰비키 혁명을 연구하면서 공산당은 반드시 망한다, 절대로 공산주의의 체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승만이가 연구하면서 이제는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 공산주의는 재산을 공평하게 나눈다.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면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모든 기업을 공기업을 한다. 기업을 공기업을 하면은 기업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업은 망한다. 그리고 지식을 평등하게 한다. 지식을 평등하게 하면은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서 국민이 우매무지해짐으로 망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종교를 없앤다. 종교를 없애면은 국민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제 도덕적으로 이게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이 국민이 정신적으로 망하는 길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소련, 그 러시아를 믿으면 배신당한다. 공산주의자는 이것은 거짓말을 합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한다. 자,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 이승만에 대해서 가소평가하거나 아니면 이승만의 존재를 부인한 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승만이가 없었다면 우리가 통일이 됐을 건데, 그들이 말하는 통일은 바로 공산주의적 통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공산주의적 통일을 한다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자유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없고 오늘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사유재산과 오늘 우리 자유는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유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오늘 우리가 이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오늘 정말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맹심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인데, 이승만은 이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 위에, 소위 말해서 기독교의 이 바탕 위에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이 재헌 국회가 이제 열리게 되진데 19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서 국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윤영 국회의원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가 시작될 때 지금 말로 하면은 제1부 이렇게 예배드리고 바로 2부에서 이렇게 국회를 하는 바로 이런 행식을 취한 것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이 재헌 국회였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이윤영 국회의원의 그 기도문이 나오는데 정말 참 훌륭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조하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재헌 국회 때에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기초위원들이 아주 여러 개 논쟁을 했습니다. 그 논쟁 중에 핵심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봉건적인 조선이나 그리고 실패한 조선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이 되지는, 국민이 주인 되는 그런 나라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한, 바로 민국이라는 그런 대한민국 국호를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기독교 확산을 위해서 자기가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 참 100만 명을 달라고 했던 그 이제 기도에 사실은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승만은 건국 이후에 모든 이런 기관에 다 목사님을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교목을 넣고, 군대에는 군목을 넣고, 경찰에게는 경목을 넣고, 병원에게는 원목을 넣고, 그리고 교도소에는 행목을 넣고, 그리고 기독교 단체 YMCA, WCA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방송국이 여러분 KBS, MBC 아닙니다. CBS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CBS를 제일 먼저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고, 그 역량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980만 명의 이런 기독교인들이 있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이 기독교 확산 정책이 큰 일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에 와서는 뭐 불교나 원불교나 뭐 이런 데서 천주교 이렇게 군내 뭐 법사며 이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에 없었습니다. 전부 다 기독교 중심의 그런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토지개혁도 했습니다. 북한은 1945년 10월 북한식으로 토지개혁을 했는데 무상몰수를 해가지고 무상분배 이런 원칙을 가지고 땅을 전부 다 무상으로 다 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분배를 했는가? 사실 분배라기보다는 내 것도 아니고 너희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공동의 소유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협동농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의 이제 사유재산이 없는 것이 있죠. 그 결과 1990년 바로 북한에는 300만 명의 그런 아사자가 발생하게 된, 지금도 북한은 이 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라 해서 바로 그들이 탈북하는 이유가 한번 배부르게 쌀밥 한번 먹어보자, 이것이 바로 그들의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남한도 1948년 12월 4일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당시에 85%가 소작농들이었는데 이때 이승만은 개인의 땅 소유는 9,000평까지만 허락을 해주고 그 나머지 모든 땅은 국가에서 다 유상으로 사들였습니다. 국가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들, 이렇게 이 땅을 이렇게 분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저금리로 국가에서 이제 토지를 분배해주는,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이 땅의 지주가 되어지는 사유재산 제도를 바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개혁도 했습니다. 당시 50년대 당시에 우리나라
이렇게 학교를 다녀본 사람은 1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약 한 12년 동안에 96%가 다 학교를 다니거나 학교를 다닌, 지금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학구열이 제일 높은 것이 바로 이런 이 의무 교육의 이런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참조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2018년 미국 유학생이 95,000 이렇게 701명인데 중국, 인도 다음으로 우리 한국이 많아요. 그리고 유럽에는 2만 명의 유학생을 보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 바로 이승만의 교육계획의 이런 결과인데, 이승만은 우리가 8월 15일 이렇게 해방된 이후에 바로 나를 근거하고 최초로 한 것이 무엇인가? 한양대학교에 공학과를 이렇게 학과를 만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에 이 핵공학과를 만들어서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해야 바로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핵공학과 학과를 신설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 바로 핵공학의 이런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미국의 유학생을 파견하게 되어졌다라는 이런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참 우리가 이렇게 아는 거하고 너무 다릅니다. 소위 말해서 이승만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960년 3.15 부통령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을 속인 권력형 부정선거였습니다. 당시 이승만의 대통령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90세까지 살았는데,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대통령을 보면서 대통령이 많이 죽게 되지면은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 권력 대행을 해야 되는, 그런 대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통령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기붕이 이제 부통령 출마하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기붕을 당선시킬 것인가? 그래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형 이런 부정선거를 해서 사실은 이기붕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경찰은 그 4.19 혁명을 강제로서 무력으로서 진압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상자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지는, 그래 이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승만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승만이 이제는 그 부상당한 그 학생들의 병원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젊은이들이 장하다. 경찰이 백성을 죽이다니. 나라가 어떻게 자기 백성을 죽일 수 있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부상당한 학생들을 끌어안고 울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이승만이 건국을 하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 남노당의 그런 이게 그 출신들이 이승만의 그 정책을 계속해서 반대합니다. 지금 말하면은 뭐 미국 물러가라, 양키 고홈 하는 이런 이제 데모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도층 중심으로 하게 되니까 바로 지금은 자유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는 이 일에 정말 이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독재 아닌 독재를 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관료들이 대통령을 속이면서 밑에서 부정부패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것도 또 이렇게 선거 부정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던 그 민주주의는 그 당시 미국보다도 스웨덴보다도 더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였답니다. 미국은 60년대까지 그 흑인들에게 이 투표권을 안 줬대요. 저기 스위스, 스웨덴도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안 줬대요. 그런데 이승만은 자기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한 자이기 때문에 이 자기가 세운 민주주의에 의해서, 그래서 이 국민들이 대통령을 하야를 하라니까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대통령 하야해야지 라고 하면서 순수하게 하야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많은 이 지도자들이 이 부통령이 부정선거를 했으면 부통령 선거만 하면 되지 왜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에서 책임을 지고 하야를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이로 망명을 가서 그래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참 했지만은 사실 돌아오지 못하고 하와이에서 이 쓸쓸하게 임종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공은 다 잊어버리고
대통령의 그 부정선거, 그리고 독재, 이것만 기억하면서 그야말로 대통령의 그 깊은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로 대통령의 바로 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해방은 있을까? 이 해방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종된 삶, 노예의 삶, 이런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해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엑스더스, 바로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셨음이라도 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이 속옷치며 춤추면서 하나님께 찬송해라. 우리가 이 해방의 기쁨이 이것이 꿈인가?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남녀가 다 속옷치면서 춤추면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BC 586년 이 바벨론의 이 식민지가 되면서 그들이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해방이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6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게 진짜 이게 해방이 맞냐? 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너무 갑자기 그래서 참 이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본국을 돌아가라.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합니다마는 그들이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그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1910년 이렇게 강제로 한일 합방이 된 이후에 36년간, 사실은 30년보다 더 많은 세월이지요. 참 주권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는 우리 민족에게 이 8.15 해방이 주어졌는데, 이 해방을 통해서 잃었던 주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땅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자유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래서 일본에 제1동포들이 있는 것이고 살린에 우리 동포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동남아에 많은 동포들, 특별히 또 남태평양의 티니안이라는 섬에 가면은 50%가 우리 이렇게 국민의 이렇게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에서 쓸쓸하게 참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1972년 일본의 한 병사가 2차 대전이 끝난 줄도 모르고 태평양 감에서 28년 동안 원시인처럼 이 굴 속에서 숨어서 살다가 사냥꾼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일본은 이미 이렇게 선진국으로서 엄청난 국민들이 이렇게 문화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자기 잃어버린 28년을 누가 인생을 보상해 줄 것인가? 그 사람이 이렇게 실은 말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포로도 해방되어야 하지만은 아담 이후로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오늘 우리는 사망의 몸에 묶여있던 이런 자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정말 교회 식민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낍니까? 교회가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고, 그리고 19명 드리라, 그리고 뭐 이렇게 99명 드리라, 10% 드리라, 그러면서 몇 프로 올려주면은 막 좋아서 이렇게 박수를 치고. 여러분, 정부가 교회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실 여러분요,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교회가 철저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봐보세요. 이 콘서트장에는 5,000명이 들어갑니다. 극장에는 한 칸 띄우고 다 들어갑니다. 다 밀폐된 곳 아닙니까? 직장 100% 직장인들 출근합니다. 서울 지하철 하루에 70만 명이 콩나물 시루처럼 출퇴근 이동하게 되집니다. 공항에 가보면은 여러분요, 빽빽하게 앉아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합니까? 사실 여러분요, 우리 교회에서 일반 교회, 일반 관공서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 웰리스 아닙니까 이거? 이게 여러분 밤새도록 우리 실내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를 이게 전부 다
다 퇴치하고 이 파란색이라 이것은 안전하다는 지금 표시입니다. 제가 입김을 호흡하면 이게 빨간불이 오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것도 구입을 해서 이거는 한 2m 안에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토요일 날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여기 다 방역 다 합니다. 다 방역 다 하고 들어올 때 온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직장보다도 여러분 더 못합니까? 왜 이렇게 교회를 정부가 예배를 이렇게 단합해야 됩니까? 그래서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래서 예배 드리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찬송하지 말라, 성경 이렇게 공부 모임 하지 말라, 소그룹 모임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고, 벌금을 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게 되면은 교회를 폐쇄를 시키는, 십자가를 끌어내리기는, 누가 십자가를 끌어내립니까? 누가 교회를 폐쇄를 시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그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어느 누가 주님 위에서 교회를 폐쇄를 시킨다는 겁니까? 이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독립운동을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자유를 외치다면은 오늘 우리가 신앙의 독립을 외쳐야 되는 것이고 교회 독립을 외쳐야 되는데 여러분은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일제시대 때 친일파라고, 왜? 침묵한 사람들 다 친일파였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친일파가 여러분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 그때 뭐 했느냐? 너희들 그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너희들이 뭘 했느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겠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좋은 신앙의 유산과 그리고 전통을 물려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오늘 먼저 믿는 우리가 정말 책임감 있게 오늘 이 신앙과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시편 120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의 씨가 무엇이죠? 기도의 눈물인 것입니다. 기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고 라고 하면서 사생 결단하고 바로 기도했습니다. 이때 영국의 피의 여왕, 이 악명 높은 이 메리 여왕이 나는 100만의 군대보다도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존 낙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야말로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 나라가 사는 그 기도의 파수꾼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기도의 파수꾼이 되었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이렇게 집에서 내가 편안한 곳에서 그래서 언젠가 이 예배의 자유가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이 사명을 오늘 역사의 교훈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잊지 않는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씨를 우리가 뿌리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해방과 자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타락한 민족이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정직과 정의, 자유와 이 민주 정신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입국론을 통해서 기독교의 이 보편적인 이런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눈치 보지 아니하고 땅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사명,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씨는 우리가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출애굽은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을 이루게 하셨고,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빌론 포로 시대에는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과 이 요엘의 선자를 통해서 그들의 이 신앙을 지키게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포로 기한 시대에는 학개와 스가랴와 이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를 키워야 됩니다. 뭐 그저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내가 이렇게 연봉 많이 받고 그 좋은 집에서 내가 사는 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가?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그런 지도자로서 정말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이러한 때에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많이 세울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정말 사명,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8.15 강복절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가만히 앉아서 강탈당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도 힘이 없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영육 간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우리가 이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는 구원,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이 유산과 전통을 물려줄 수 있는 오늘 8.15 강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해방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매한 자들은 용서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잊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역사의 교훈 가운데에서 용서는 하되 우리가 잊지를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신앙의 이 자유와 그리고 육신의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책임 있는 우리의 신앙과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